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주말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정당한 대가라며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자신을 치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의 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는 50억 게임이라는 패러디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영화 더킹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영화 아수라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소환된 상황인데요.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전직이라고는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이름이 줄줄이 호명되고 있고 아빠 찬스라는 말이 여전히 떠도는 지금 정치권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의 월요일 코너죠.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여의도 인사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의 어떤 수상한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를 해서 이게 내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이 5개월 만에 김만배 씨가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건데요. 네. 이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화천대유 지난해 김만배 씨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가 어디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일단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은 없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린 거에 대해서도 대가성은 없고 그냥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정신적으로 많이 조언해 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모로 의문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 호화법률 고문단 얘기했지만 1년에 한 1억 5천 2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친한 형님들한테 이렇게 돈들 많이 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친한 형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어떤 일을 한 것이고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고문으로 앉힌 거냐. 이걸 따져봐야 이게 배임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범죄인지 이걸 규명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단기 정신적인 도움을 줬다 이런 거라고 하면 그건 법관이나 변호사가 아니고 심리학과를 나온 사람을 고문으로 앉혀야 됩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못 해가지고. 네, 하여튼
심리학과 졸업 못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난 주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 2015년 6월에 입사를 해서 올 3월에 퇴사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재직하는 동안 한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그런데 퇴사 한 달 뒤에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금액을 왜 줬냐 이걸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화천대유 측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직접 입장문을 써서 곽상도 의원의 SNS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은 아버지 소개를 해줘서였고 자신이 받은 이 50억이라는 금액은 7년간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성과급 그리고 이 산재로 인한 위로금 이런 것들을 합한 성격이고 실수령액도 50억 원이 아니라 28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할 때 약속됐던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지만 어쨌든 회사가 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금액이 커진 거고 또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대가성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즉 곽상도 의원도 최근에야 이 50억 원의 존재를 알았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산업재해 때문에 돈을 그렇게 줬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던데 산재 신청은 또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또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문 대표 그리고 남욱 변호사 부부 정모 회계사 등등 이 화천대유의 대표이거나 또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은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네. 후원금을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수천만 원의 이 후원금을 1인당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500만 원씩 쪼개가지고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후원금을 곽상도 의원이 받은 시기가 이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입사한 이후 시기이다라는 점에서 결국 아들의 취업 그리고 거액의 퇴직금, 쪼개기 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유착을 보여주는 근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재명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누구보다도 이 아들의 어떤 퇴직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실체적인 진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 50억 원에 대해서도 화천대유가 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아니면 이 화천대유의 곽상도 의원 측이 투자한 어떤 돈의 배당이익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곽 의원은 무고로 맞고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곽상도 의원은 일단 이 이재명 지사 캠프가 자신을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 자신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이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다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대목은 허위사실로 지금 고발장에 지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이 뭔가 자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고발은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좀 전해주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서 곽상도 의원의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자. 이것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뭔가 이제 캥기기 때문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 곽상도 의원의 이제 탈당뿐만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그러한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에 갔다가 귀국한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서 곽상도 의원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육참 골단 이런 말을 쓰면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이 의혹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만 등장하지 않고 있느냐 이 점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 이러한 이중성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91년생인 자신의 딸은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50억을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 이런 것들도 같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지사였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관련한 뭐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가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을 겨냥을 해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상황을 규정을 하면서 그 칼에 아들까지 다칠지도 모른다. 아들이 받은 돈이라서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라.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가령 뭐 저 같은 사람이 화천대유의 뭐 직원이었다면 네. 퇴직금을 50억을 줬겠는가 이런 의혹을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존재 때문에 이 돈이 이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라든가 이런 이 정치인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 아빠 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입장에서 그 본인의 비판을 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다시 화천대유 얘기로 좀 돌아가세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화천대유가 이제 자산관리사인데 이 일부 개발 시행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그 개발해서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 측은 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계약 해지가 돼서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아파트였고 당시에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분양 정상적인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특혜는 없었다. 그리고 분양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천대유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경찰이 금융정보 분석원으로부터 통보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3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중 2명은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 김만배 씨하고 이성문 대표이사이고요. 다른 1명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이 조사를 시작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의혹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아울러 검찰의 경우에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공수처가 오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를 7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하네요. 이게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이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이후에 쭉 이어진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조서를 쓰는 형식의 그러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 포렌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렌식에 참관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진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휴대전화 2대하고 USB에 대한 포렌식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씨가 건넨 게 맞는지 등에 대한 경위가 계속돼서 확인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뭐 10월 말에도 수사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연기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이제 여야 합의를 했는데요. 원내대표들은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앞서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한 차례 더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이런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이 도입과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5배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을 했고 이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됐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까지 지금 합의했는지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시간 동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조율을 하게 되면 뭐 법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뭐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아니면 또 이제 파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네.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 오늘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늘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방안이 담긴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허용된 배경은 무엇이고 접종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소아청소년 접종을 허용한 이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받은 백신이 12세에서 15세까지는 없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지만 네. 지난 7월 16일 날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까 먼저 접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소아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거나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겁니까? 그 백신은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신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네, 이제 소아청소년에게 이제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이제 확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277만 명이 대상인데요. 이들이 모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에 심근염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미국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미국 데이터를 보면 한 1,000만 명 이상 접종을 했고 4개월 이상 동안 쭉 관찰한 바가 있는데 드물게 심근염과 심낭염이 생기지만 대부분 이제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합병증이 없이 회복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중증 악화나 사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비록 이제 건강하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보다 위험이 낮다는 것이지 접종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접종 용량이나 횟수를 성인하고 동일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이제 정해준 2회 접종 그리고 0.3ml 접종하는 것으로 허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에서도 똑같이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 접종의 효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 근거가 축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접종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학생과 학부모가 접종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일단 건강한 소아청소년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최근 이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만 명당 한 20, 30명 정도 수준으로 발생했었는데 네. 7월에는 78명, 8월에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한 110명쯤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면 드물게 이상 반응으로 그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10만 명당 한 2~3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 경우도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예방접종 때문에 이상 반응이 생길 위험이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훨씬 더 크고 또 감염이 되면 그 이제 뭐 드물게 뭐 중증 감염이나 뭐 여러 가지 전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이제 앓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열흘 정도 격리를 해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심리적으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렇게 감염되는 빈도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뭐 사회적 또 심리적 손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기저질환이 좀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그 중증 감염이나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도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면 임신부와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태아 건강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간 뭐 임상시험이나 해외에서 접종한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을 때 동물 실험에서 뭐 태아나 이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고 그 예방접종을 실제 시행한 나라들에서 보면 비임신 접종자와 이상 반응에서 차이가 없고 또 태아에서도 비접종자와 그 기형아 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산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도 접종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 가장 먼저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 부스터샷을 접종받게 될 경우에 돌파 감염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9월 19일까지 통계를 보면 돌파 감염으로 보이는 감염이 한 7,772명이었습니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한 44명 정도인데요. 이게 그 돌파 감염은 접종을 완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접종을 하면 백신 효과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백신 효과라는 게 100%가 아니라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으면 돌파 감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줄여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얀센 백신 맞은 접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내부적 논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 얀센 백신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국내의 연구 결과도 좀 살펴보고 얀센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한 미국의 그런 이제 연구 결과라든지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이나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렸었는데 10월부터는 또 간격을 다시 3주 또는 4주로 단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접종 간격이 줄어들면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이제 현재 접종 간격을 유지하면 이번 주에 1차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6주가 지난 이제 11월 2주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접종 간격을 줄이게 되면 이번 주에 1차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2차 접종을 받아서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보건당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 1월 달에 발표한 11월 달에 접종 완료를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1개월 정도 더 단축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차질은 뭐 앞으로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럼 접종 간격 다시 늘어날까 봐 걱정. 예. 수급 차질에 대해서 걱정도 있으신데 지난 7, 8월과 같은 그런 이제 수급 차질에 따른 접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오늘도 저희 이 여의도 인싸 단골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두 분 뭐 추석 기간 동안에 저희가 뵙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아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좀 뭔가 국면이 바뀐 듯한 느낌도 있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번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히 한 말씀씩 듣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건 뭐 아주 전형적인 개발 비리죠. 소수 참여자한테 떼돈이 돌아가게 한 부동산을 이용을 한 개발 비리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CBS에 50억 퇴직금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면서 법조 비리 비슷하게 지금 약간 변질이 됐다고 그럴까요? 가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 비리라는 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거 법조 비리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비리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조 비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리급 사원에게 퇴직금 50억 원 이게 무슨 산재가 포함된 거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퇴직금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는데요. 매다가 안 됩니다. 1억, 2억 뭐 이런 수준의 퇴직금을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건 성격상 퇴직금이 될 수도 없고 산재금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뇌물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사안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되는 곽상도 의원이나 이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성격 규정을 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나 하여튼 이 개발 비리인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이 문제가 지금 가미가 돼서 도대체 어디로 이 사건이 어디까지 튈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단 먼저 최근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지금 사안이고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상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하는 과정 속에 아마 이제 연루가 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6, 7년이 지난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의 액수를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뭔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공공이 어떻게 보면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서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에 추악한 부패 카르텔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 이 속에서 다수 법조인들, 네. 특히 유력한 이거는 뭐 여야에 연루돼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굉장히 상당히 유력한 대법관 출신과 또 그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과 또 연관이 돼 있고 또 당시 수원지검장 출신의 네. 검사장 출신의 뭐 변호사 또 이제 곽상도 의원 뭐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는 굉장히 이 거대한 이 부패 카르텔인데 이런 특수한 단순히 한 전체 지분의 7% 정도 가지고 있는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사업체가 거의 4,040억 원에 가까운 이런 어떤 배당금을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은 이런 사업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본질, 그 과정들을 역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경찰 검찰 수사로 이렇게 지금 깨작깨작 해갖고 될 문제인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네. 지금 여야가 다 대선 주자를 뽑는 그런 과정에 있고 더군다나 유력한 이재명 지금 지사가 네. 당시 성남시장을 할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전 이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쪽이나 아니면 뭐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성남시의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공영개발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았고 결국은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는 막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 이건 뭐 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걸 뚫고 공영개발을 결국 한 것이다. 그런 한계를 뚫고 사실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이익을 추가로 환수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니고요. 사실 당시 지금도 이제 성남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저희 유승민 캠프의 이기인 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짜집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상태들을 다시 한번 속기록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다 사실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그 부분이 팩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전 봅니다. 아니 제가 뭐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더 할 말이 많으니까 논쟁의 대상은 아닌데요. 네. 한겨레 보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 12월에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등원 거부하고 예산안 보이콧해서 준예산 편성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내용으로 일단은 좀 가름하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명 조치까지 가거나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고 사실상 이게 그냥 단순히 탈당으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권 전체에 또 더군다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탈당했다고 끝날 문제로 덮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이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을 하거나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뭐 징계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또 처리해야 될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뭐 추석 전에도 인지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또 논란이 있기는 네. 하지만 어찌됐든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역대급 1억 천금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재명 지사는 뭐 일원 한 장, 뭐 먼지 한 톨,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사장이 없는 본부장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성남의뜰이다, 화천대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남도계공사는 이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51%의 주식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 또 권한, 감독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JTBC 보도를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진상이라는 분에게 계속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아왔다라는 전 도계공사 직원의 증언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정 실장이 계속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돈 문제와는 별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어떤 역할,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JTBC 보도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감시 감독을 했다면 과연 시장이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컨소시엄 업체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그 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입찰 공고 일주일 전에 급조된 그런 사업체로서 또 입찰이 되고 나서 하루 만에 이게 업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이런 몰아주기성의 특혜성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로 주도하면서도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이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구조가 이 지금 대장동 사건 이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위례신도시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전체적인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특혜성 사업을 못하게끔 제도적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네네. 법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지사 캠프 쪽에서는 민영으로 가던 거 공영으로 그나마 전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5,500억 정도를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설계가 잘못된 측면 좀 그래서 특정 뭐 지금 이제 참여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뭐 남기는 그런 구조에는 좀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고 국정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 수사가 이제 서울 용산경찰서의 진흥팀 원래 경제팀으로 갔다가 진흥팀으로 지금 고쳤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진전이 없고 최근에야 이성문 대표랄지 오늘 지금 김만배 대표 주주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얘기를 듣는 차원이고요. 중앙지검은 지금 배당을 막 끝낸 상황이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특검, 국조, 국감인데요. 이 특검 문제는 지금 여야 간에 전혀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당은 반대하고 지금 야당만이 주자를 하고 있고 국감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국감은 증인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국감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국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애매합니다. 뭘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경찰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이 또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된 것들이 사실 검찰 수사로 권력의 진상이랄지 돈의 흐름이랄지 또 법조 비리가 과연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적당한 수사기관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딱한 현실이죠. 근데 지금 특검으로 가려면 뭐 국정조사는 사실 민주당이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특검 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수사하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5,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양당에서 후보 정하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대선판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늘 정치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논리죠. 예, 특검은 어느 세월에 그것을 만들어서 하냐, 몇 개월 걸리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법도 이미 뭐 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요. 조속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국정조사든 뭐 특검이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죠,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국민적 이제 민심이 그것을 얼마만큼 압박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저런 지지부진한 이 수사로 그러면 이게 뭐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합동 특별수사본부 같은 것들을 꾸려서 이것을 조금 강하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국민적 관심과 언론이 집중 그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과정에 투트랙으로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열린 자세로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계속 이렇게 거부할 일은 아니다. 특히 오늘 변협에서 특별 성명서를 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명서를 낸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대법관이나 아까 말한 대로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또 다 연루돼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개발하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물급의 법조인들이 거기에 자문 고문 변호사들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또 여야에 다 연루돼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작은 뭐 비리 이런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적 카르텔 비리가 연루돼 있는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 구조를 만들어낸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또 성남시 또 그때 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루가 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 당론은 지금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만 특검 반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당론은 그렇게 돼 당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흐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나 이낙연 캠프 쪽 입장에서 제가 그 몸을 닫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빠르게 합동수사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수사기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문제는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발사주 의혹 특검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고발사주 의혹도 그런 논리라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 저는 뭐 특검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발사주 의혹도 특검으로 갈 수 있다. 물론이죠. 그거는 뭐 당연히 어떤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규명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면 그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이런 비리와 부패와 연루돼 있다면 그거는 뭐 어느 정당 여하를 막론하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호남 지역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기대치는 좀 못 미쳤던 거 아닐까. 결과로만 보면 호남 지금 그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합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약간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을 얘기하면은 진 거죠. 이 자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십니까? 전라남북도 물론 차이가 있고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예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이낙연 캠프에 머물다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남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전북에서는 이기기는 어렵겠다 그러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통틀으면은 이제 졌죠.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에서의 그 1승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왔습니다. 네. 물론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요. 앞으로 있을 것들 그 승부를 지금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그 2차 슈퍼위크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10월 3일 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울경하고 인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더 기다려보자. 지금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덜 가고 있지만은 한번 기다려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뭐 이런 자세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한 50만 정도의 표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고 또 대장동 사태가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또 민심의 표류 현상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으로 나오면 글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에서 뭐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거의 파상 공세를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호남 민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신환 전 의원님 그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뭐 자체 민주당이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양당의 후보가 뽑힌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향후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판도에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낙연 후보께서 네. 호남에서의 득표가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친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흥행이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누가 이기던 그런 어떤 흥행을 만드는 것도 전략적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3차 TV 토론회 열렸어요. 근데 가장 뭐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에요. 작게 501호 모른다거나 아니면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토론할 때마다 지금 서로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토론이 앞으로도 열 몇 차례나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런 계속되는 이런 어떤 뭐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지위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고 또 이것이 정치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 특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역할들을 잘할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책자로 봐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인식이나 철학에 대한 부재가 계속 이렇게 표출이 되고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경쟁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지율이 이렇게 꺾인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신 전 의원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의 1등 후보들이 유력 후보들이 다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런 의혹을 받는데도 굳건하게 나가고 야당의 1위 후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위 후보 나가는 게 여당의 지지자들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다 결집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그리고 특히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대권 주자를 또 급조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정치 현실에 답답함이 있죠. 오신환 전 의원님께 이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지난 토론회 때는 일종의 이제 공약 뺏기기 논란,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젊은층 표심이 흔들렸다고 하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 윤 전 총장의 계속 발언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오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적극 지지층들이 서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저희가 8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토론에서의 변별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어떤 설화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보일 때 그것이 언론에 재가공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저는 4명으로 압축되면서 그 속에서 또다시 이런 컨텐츠나 철학 부재, 또 다른 어떤 뭔가 실수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때 과연 윤석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가 며칠이죠? 지금 10월 8일 날 4명으로 압축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